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일반직 전환시험 사회 우리 첫 번째 본강으로 이제 만나 뵙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는 첫 번째 강의니까 바로 이제 책으로 들어가지 말고요. 간략하게만 좀 일반적인 어떤 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지만 목차만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 공부하는 부분은 정치 파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사회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렇게 사회문화까지 해서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 같은 책 보고 있고 저는 지금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내용 자체가요. 여기 나와 있는 이론적인 내용은 모두 다 포함해서 이제 고등학교에 교육과정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고교 교육과정상에 나오는 내용들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한 번씩 어느 정도는 들어봄직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나와 있는 이 영역이요. 학문적인 기반은 정치학과, 법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과, 사회학개론 내지 문화인류학적인 어떤 학문적 기반을 갖고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정도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냐면요. 이 내용 자체는 고교 교육과정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플러스 문제 있죠. 문제가 이제 알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책들이 내용을 좀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에서 대다수 다 나오는 그런 형태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형태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너무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방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요. 이 내용 플러스 알파적인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업 방식에 있어서는요. 내용은 다 꼼꼼하게 짚고 가면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걸 설명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보다 보면 이거 왜 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 문제가 나오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요.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문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첫 번째는 정치부터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에서 민주주의의 의미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요. 민주주의의 의미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한데 제가 뭐 여기서 세계사 강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해하려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개의 어떤 그 학문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이 굉장히 축약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풀었으면 엄청난 분량이란 말이죠. 그런 엄청난 분량을 축약해 놓은 걸 기본적인 어떤 공부가 되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본다면요. 왜 같은 얘기가 또 나오지? 이때 나온 거 이때 나오고 다른 내용인가? 약간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민주주의 어원에 대한 부분부터 뒷부분에 나올 내용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잡혀야 제가 이제 다음에 겹치는 내용에 있어서 같은 말을 또 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을 좀 덜 수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하면은요. 이제 보통 민주주의의 기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기원 자체는 여러분들 고대부터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를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요. 자, 아테네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죠, 그리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자, 고대 그리스에 그래서 고대에는 직접 민주정치가 행해졌다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가 행해졌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어원으로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자, 이때에도 물론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징과 한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요. 직접 민주정치라는 것 자체가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피치자는 동일하다는 이런 원리를 실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떤 직접 민주주의의 특징은요. 소규모의 공동체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죠. 지금 같은 어떤
교통이 발달하고요. 지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국가 개념, 전지구적인 범위로 확장되는 이런 측면에서는요. 이런 소규모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미정치를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간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한계를 간략하게 짚어볼 건데 이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시민에만 한정이 됐어요. 시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 누구느냐? 성인 남자만을 의미해요. 성인 남자. 자, 성인 남자만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럼 누군 제외되는 거예요? 노예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제외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어떤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논의하는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어원에 관한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갖고 여러분들 중세로 들어가잖아요. 중세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중세는 뭔지 모르더라도 중세 영화 하면은 어때요? 뭐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기사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십자군 전쟁만 하더라도 십자가 군대 그리고요. 그때 영화를 보면 어때요? 황제의 관을, 왕관을 누가 씌워주나요? 교황이 씌워주죠. 그래서 중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요. 이제 물론 봉건제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봉건제도 어떤 봉토, 토지에 기반을 둔 어떤 계급 질서에 기반한 주정관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세로 들어가면 이제 신권 있죠. 신권. 굉장히 그 교황의 권위는 강화가 되고 황권 또는 황제권, 왕권은 약화되는 이런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중세로 들어가면 신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카노사의 굴욕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기반 위에서 중세에는요. 보통 여러분들 권력이 지어지잖아요. 어떤 장기 독재라든가 아니면 권력이 지어지면 부패와 타락이 나타나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교황청 내지 종교계의 타락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 보시면요. 어떤 신권의 타락 내지 교황청의 어떤 교황권의 속세화 내지 세속화 부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간략하게 좀 몇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짚어보면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을 타파하고자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런 종교개혁과 맞물리는 이런 시기에 이제는요. 절대 왕권을 확립함에 따라 황제권이 신권을 이제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자, 절대 왕정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 왕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왕의 힘이 절대적이라는 건데요. 이때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는 거죠.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그래서 왕은요. 신에게만 책임을 지고 다른 백성들한테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마음대로 세금을 걷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법을 집행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단 말이죠. 자 보세요. 절대 왕정이 나타나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14세기부터 여러분들 이탈리아를 15세기 이제 14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지금 본 건 여러분들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잖아요. 문화적으로는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르네상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고전문화 부흥운동으로 대표되는데 이런 어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러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 일련의 과정상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절대 왕정을 타파하고자 어때요? 국민의 자유를 쟁취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혁명은 보통 뭐 영국의 명예혁명이다, 미국의 독립혁명이다, 프랑스 대혁명이다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정말 시민혁명이라고 물론 다 맞긴 맞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에서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프랑스 혁명이 가장 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근대 사회는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을 계기로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이제 근대 사회가 정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세계사적인 고찰이긴 하나 우리 책에 다 나온 내용이고요. 이걸 모르면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무슨 첫 시간부터 책 안 보고 이렇게 다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렸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집중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진행하고 이제 책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시민혁명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와 평등